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저는 샤워기 앞에서는 바보가 됩니다. 늘 어느 정도로 수도꼭지를 돌려야 할지 몰라서 눈대중으로 하는데요. 여러 번 오락가락해야 간신히 적당한 온도의 온수를 찾아냅니다. 혹은 시행착오가 싫어서 원하는 온도가 아니어도 대충 견디고 맙니다. 이런 문제는 예상과 시차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데요. 어제 날씨 예보와 실제 사이가 이런 상황이었죠. 처음 서울에서는 예보대로 눈이 많이 내렸지만 잠시 주춤했고 기상청은 당초 예보를 바꾸었습니다. 당초 예보보다 눈이 덜 내릴 거라고요. 창밖을 볼 수 없던 저희로서는 급히 날씨에 대한 설명을 바꿨죠. 그런데 그 무렵에는 다시 눈이 폭설로 변해 있었습니다. 기상청의 당초 예보나 바뀐 예보만 믿고 움직인 분들은 어제 모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당초의 예보를 믿고 차 놓고 대중교통 이용한 분도 있고 바뀐 예보 때문에 차 끌고 나오신 분들도 있죠. 둘 다 고생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샤워실이나 날씨 예보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은 경제 정책 분야에서도 종종 벌어집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폈는데 그 정책이 효과를 낼 무렵에는 시차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낳는 거죠. 경제에서는 이런 정책 시차로 벌어지는 문제를 샤워실의 바보라고 부릅니다. 어제도 느낀 겁니다마는 샤워실의 바보가 되지 않으려면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 느긋하게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어제도 저희가 이제 천천히 많은 청취자분들과 출연자들이 전한 날씨를 소개했더라면 실수를 범하지 않았겠죠. 그러고 보면 어떨 때는 지나치게 다급한 정보는 무시하고 이제 천천히 움직이는 게 답일 수 있습니다. 자, 금요일 성공예감 김방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원탁의 기자들이 있는 날입니다. 저 어제는 국물 없는 송년을 하는 바람에 힘들더군요. 저희 세대만 해도 간이 국물을 부르는 세대라 이런 풍경이 났었는데요. 요즘 송년회뿐만 아니라 연말 분위기가 많이 좀 다르더군요. 예전하고. 송년회나 회식 같은 각종 모임 때문에 가뜩이나 몸도 피곤한데 가벼운 주머니 사정 때문에 마음도 그리 편치 않으시죠? 소비 심리가 갈수록 얼어붙다 보니까 아무리 불황이라도 이맘때면은 연말 경기라는 게 반짝 살아났는데 이젠 그마저도 없어졌다 이런 얘기인데 최근에 대통령도 그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었죠. 이 얘기를 먼저 좀 해보겠고요. 이어서 공생과 공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카풀 서비스에 대한 택시업계와 이 카카오 측의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또 이제 편의점에서 프랜차이즈 치킨을 팔 수 있게 됐죠. 치킨집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을과 을의 싸움이 돼버렸는데 정말 이 공생은 불가능한 건지 대안은 없는 건지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KBS 1라디오 자, 원탁의 기자들 유튜브에서 성공예감 원탁의 기자들 검색하시면 동영상으로 보실 수도 있고요. 페이스북 통해서 라이브 방송 보실 수도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고란 기자, 박연미 경제전문기자,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대호 기자입니다. 세 분 카메라.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 이 얘기부터 해봐야죠. 송년회 풍경이 좀 많이 달라졌더군요. 저희로선 납득하기 어려운 국물 없는 음식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게 됐는데 연말 송년회 모임들이 많죠? 많긴 많죠. 일단 연말은 그래도 그 12월 정도는 저녁이 있는 삶은 이제 포기를 그냥 하고 있고요. 근데 대신에 생긴 게 있더라고요. 2차가 없는 삶. 보통 2차가 없습니까? 그렇죠. 한 9시, 10시쯤이면 이제 파하는 것 같고 한 잔 더 하러 가시죠라고 먼저 이야기 꺼내는 사람들이 먼저 눈치를 보게 되는 약간 그런 문화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생각해 보면 경제적으로는 돈이 한 바퀴 덜 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자영업에는 더 안 좋다는 뜻이죠. 좋은 것만은 또 아닌 것 같고. 연말 특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사실은 꽤 돼서 새로울 것도 없는 얘기긴 한데 매년 말 나오는 근데 그게 저는 그 캐롤을 길거리에서 들을 수 없게 된 시점부터 좀 그렇게 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는데 캐롤이 사라진 건 지적재산권 문제 때문입니까? 사실 그렇죠. 빌보드 차트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추임새 효과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캐롤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마중물 효과가 있잖아요. 일종의 취어리딩이니까. 아, 선물도 그쵸. 좀 사야겠다. 아니면 1년 동안 고생했던 선후배 친구들 부모님한테 연락 좀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고 박연미 기자. 예. 이게 사실 올해와 내년 그리고 연말과 연초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시간의
구분인데. 분할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번 주와 다음 주이고 어제와 오늘일 뿐인데 우리가 그걸 구분함으로써 마음을 한번 가다듬고 신발끈을 한번 다시 묶는다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사실은 요즘은 그런 분위기는 많이 사라진 것 같긴 합니다. 참고로 저작권료 많이들 이제 신경 쓰시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게 통합징수라는 게 생겼거든요. 뭡니까?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대형 매장, 뭐 백화점, 쇼핑몰 이런 데서 이제 저작권료를 내야 했다면 그게 점점 작은 매장들에게도 내야 되게끔 그렇죠. 됐는데 그리고 소송도 많이 걸던데. 그것 때문에 많이들 주의하시는데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통합징수라는 게 생겨서 한 이제 평 단위로 쉽게 말씀드릴게요. 30평 미만이면 월 4,000원만 내면 부담 없네. 저작권 협회에 등록된 음악들 마음껏 틀 수가 있어요. 그리고 15평이 안 되는 미만 아주 작은 그 카페 같은 데서는 저작권료 내지 않고도 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제도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네, 저작권 때문에 캐롤을 못 튼다. 이게 사실 제가 찾아보니까 2014년 12월부터 나왔던 얘기더라고요. 그 이유가 백화점이 그 노래를 막 틀었다가 그 물어줘야 되는 돈이 한 2억 원 가까이 이제 물어줘야 되는 그 뉴스가 나왔어요. 맞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게 연말이라서 당시 캐롤 많이 틀어서 이제 캐롤로 오해가 됐는데 캐롤뿐만이 아니라 모든 노래가 다 저작권 때문에 그런 거고 이건 이제 매당 면적에 따라 다른 거고요. 예. 캐롤을 틀어주세요. 이게 한국음악권 저작협회가 10일 날 내놓은 보도자료의 첫 문장인데요. 예. 틀어달라고 그쪽에서 네. 요청하는 거죠. 저작권 때문에 캐롤이 사라졌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캐롤에만 저작권료가 별도로 책정된 게 아니고 기존에 원래 저작권료 납부하고 틀었다면 그냥 계속 틀어도 된다. 그래서 제가 또 팩트 체크하는 뉴스를 찾아봤더니 왜 안 트냐 봤더니 그 이유가 상인들 이유가 아니 그 이제 젊은 이제 이들이 많은 그 상점에서 거리에서 이제 왜 안 트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캐럴을 트는 것보다는 20대가 좋아하는 게 그 노래를 트는 게 더 오히려 매출에 도움이 된다. 캐럴 트려고 손님도 안 온다. BTS가 산타를 이긴 거죠. 네, 그리고 보면 이렇게 밖에다가 그러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왜 우리가 냉방이나 난방할 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에너지 문제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서 지금은 문을 닫아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또 주인의 말은 문을 닫고 캐롤을 틀어봐야 안 들린다. 의미도 없다. 굳이 틀 필요 없다. 이거고. 그리고 밖에 틀면 생활소음 규제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그 소음 기준이 스피커가 주간에 65데시벨이고 야간에 60데시벨이란데요. 그 집중력에 도움된다는 그 카페 백색 소음 있잖아요. 그게 50에서 70데시벨이에요. 그 정도만 돼도 그 소음을 벌써 위반하는 건데 아예 밖에다가 스피커를 내놓고 틀기에는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이건 무조건 위반인 거거든요. 무조건 위반이네. 그래서 현실적인 이유에서 캐롤을 안 트는 거지 뭐 저작권 문제 때문은 아니다라는 그렇군요. 네. 오늘 이제 새 기자분께서 이런 오해 선입견은 싹 정리를 해 주셨고 틀어도 되는데 과연 트는 게 효과가 있느냐 이건 자영업자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몫이고 근데 어쨌든 체감 경기 특히 연말에는 반짝 경기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예전처럼 연말 경기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또 이참에 나온 게 대통령이 국민이 좀 정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전제가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상당히 나쁘다. 나쁜 정도가 아니라 경제 지표가 나쁘고 체감 경기는 그보다 더 나쁘니까 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실제로 체감 경기가 나쁘다는 걸 세 분 기자분들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동네에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가게 공실률이 높아졌어요. 이거는 빈 가게가 늘어납니까? 확실히 눈에 띄는 부분인데 이 가게가 또 바뀌었어? 내지는 또 for rent라고 써 있는 가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이게 극과 극인 게 어찌 보면 자영업 시장의 구조조정이 한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런 가게들이 꽤 많이 눈에 띄는 반면 저희 동네에 이제 두 가지 대표적인 자영업 성공 사례가 있는데 한 가지는 한 자리에서 25년 동안 한식집 하셨던 아저씨가 최근에 그 대형 프랜차이즈에게 그 가게를 권리금 받고 팔고 그 자리를 정말로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그 가게하고 또 한 가지는 되게 맛있는 쭈꾸미집이 있었는데 여기 사장님도 권리금 받고 팔고 다른 데 또다시 창업을 하러 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게의 특징은 뭐였냐면 항상 사장님이 나와 있고 사장님이 배워서 요리를 하실 줄 알았고 그리고 그 서비스의 품질이 균일해요. 저도 지금 같은 동네에 한 10년째 살고 있어서 여기가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다는 걸 이제 체감을 하는데 보통 어떤 가게 가면은 개업했을 때 반짝했다가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거나 뭐 주방장이 안 나왔어요. 사람이 그만뒀어요 하면
들쑥날쑥하거든요. 그쵸. 근데 이런 가게들의 특징은 그런 게 보장이 됐었던 거고 한결같이 친절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커피집은 커피가 맛있으면 잘 되고 네. 밥집은 밥이 맛있고 깨끗하고 서비스가 좋으면 잘 되고 아주 기본에 충실하면 오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공할 만한 집들이 성공하는 걸 네. 이제 동네에서 보신 셈인데 자영업 말고 자영업 현장이 어렵다는 건 뭐 체감 경기 관련해서 늘 나오는 얘기고 여러분들 출입하는 기업 혹은 공공기관 이런 데서 좀 예전하고 좀 달라졌다. 체감 경기 나빠졌다 하고 느끼는 건 없습니까? 경기의 문제라기보다는 약간 네. 문화가 바뀐 것 같은데요. 네. 그 신한카드가 한 얼마 전에 네. 보도자료를 하나 냈는데 네. 그 최근 한 5년간의 그 카드 쓰는 그 실적 그걸 한 18,000건인가? 굉장히 많은 시에 분석할 수 있죠. 분석을 한 거예요. 그걸 열심히 하더라고요. 예. 네, 그 저녁에 언제 몇 시 타임에 카드를 많이 긁느냐를 봤을 때 한 5년 전쯤엔 8시 전후에서 제일 많이 긁었는데 그렇군요. 지금은 7시 전후에서 많이 긁고 네. 그리고 심지어는 뭐 5시, 6시에도 이 카드를 긁는 이 사례가 많대요. 네. 그만큼 이제 식사 시간이 오히려 땡겨지고 집에 일찍 가는 게 됐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 약간 신기한 건 한 10시경에 전후해가지고 커피집에서 또 이게 많이 늘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 네. 1차하고 요새는 2차로 커피숍에 갑니다. 아, 많이 그렇다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잖아요. 네. 저희도 보통 회식을 할 때 요새 방송국에서 그러니까 이게 다 노동시간 단축하고 맞물리는 건데요. 퇴근이 당겨지니까 회식 시간도 당겨지고 회식 시간이 당겨지니까 말하자면 문화의 문제이기도 하고 시간의 문제이기도 한데 술시까지 술을 먹지 않기 때문에 커피집에서 2차를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도 변하고 노동 정책이 변한 데 따른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나 시간, 네. 풍속의 변화라는 게 자영업 쪽은 다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한 10시, 12시까지 식당이나 네. 술집이라는 게 이제 해야 되는데 네. 점점 매출은 줄고. 사실 그 커피집 가는 것도 대부분 그때 가는 커피집은 다 여러 명이 가니까 굉장히 큰 프랜차이즈에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동네 커피집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래서 반대로 거죠. 이제 동네 노래방이라든지 그런 주점들이 좀 줄어들고 네. 또 밤 늦게까지 하는 커피숍들이 많아지는 것도 그 산업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장사 잘 되는 건 우리가 별다방이라고 불리는 그 고급 커피 전문점밖에 없다. 매출이 막 1조 원을 넘어서고 있으니까 한국만 해도. 참. 자, 연말 또 스트레스 얘기를 잠깐 해보죠. 직장인이나 이런 분들이야 뭐 송년회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연말에 스트레스가 많은 거죠? 송년회 때문인가요? 단순히 그런 건? 일단 연말은 누구나 한 번씩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잖아요. 한 살 더 먹어서 그렇죠. 나이가 더 많아진 것도 있고 내가 과연 1년 동안 잘했을까 돌아보는 시기이기도 하면서 사실상 좀 추워지면서 또 우울해지는 것도 있고 또 연말에 각종 그 모임 때문에 뭐 술이라든지 체력적인 부담도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는 5월에 이어서 그 가정의 달인 5월에 이어서 또 지출이 많아지는 연말 시기이기 때문에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지갑도 그렇고 좀 힘든 시기이긴 일리가 있네요. 여기 저 여론조사 결과 하나 보니까 연말 술자리 부담 크다. 왜냐하면 직장인들 뭐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기업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직장과 관련된 연말 모임 계획이 열에 7명 가까이가 있다 그랬으니까 또 연말 지출 얘기도 있네요. 열에 6명 정도는 확실히 다른 달에 비해서 그래도 지출은 많다. 근데 이게 이제 자영업자들한테 예전처럼 쓰는 게 아니라 백화점 가서 사고 그렇죠. 온라인으로 뭐 사고 그 아이들 선물 같은 것도 쓰셔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주문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대기업으로 이 낙수 효과가 떨어지니까 그러네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하는 건데 기자분들이 더 이제 힘든 게 송년회 아니에요? 그닥 그렇게. 아니, 설문조사 결과를 봤는데 이게 보니까 연령별로 그래도 좀 젊은 직장인 그리고 여성 직장인들이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크다 이렇게 그렇죠. 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좀 보편적으로 보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여기에서 제가 제일 재밌었던 부분이 성인 남녀 10명 중 6명이 송년회가 불편하다 응답자들이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유 중에 3번이 뭐였냐면 장기자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직장인, 젊은 직장인이면서 젊은 여성 직장인의 경우에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가 굉장히 불편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장기자랑 관련된 그 부담이다라는 그 코멘트를 한 것 중에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파티를 열어서 장기자랑을 하는데 파티를 즐기는 건 오로지 대표뿐이다라면서
상사나 대표 그 자리에 좌장. 네. 그렇죠. 네. 근데 너무 그렇게까지 이제 그 골몰해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그냥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유종의미 압박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한 해를 잘 정리하고 신년에 뭘 해보자.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불필요한 과정 같이 보이지만 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거든요. 뭐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약간 좀 연차가 있는 경우도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연말 송년회 모임이 이제 불편하다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지만 불편하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 그 자리 그대로 이제 즐기시는 분들인데 반대로 그게 뭐냐면 내가 불편하지 않을 때 상대방이 나를 불편해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한 번쯤은. 미안해요. 제가 너무 즐겼네요. 그리고 이제 콩아이디 할매님이 연말 분위기 못 느낀 지 한 10년은 된 것 같아. 이제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체감 경기 좋았던 적이 그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 우리 경제 사이클 중에 슈퍼 사이클로 불리는 대호황을 보면 외부 요인 때문에 생겼던 80년대 후반에 이제 3저 호황이라는 게 있었고 반도체 착시 효과로 외환위기로 이어지는 90년대 중반에 반짝 호황이 있었고 외환위기 직후 뭐 내수 활성화라든가 부동산 경기 부축에서 생겼던 2000년대 초반에 또 반짝 호황 정도가 있었거든요. 뭐 이런 시기도 대개 일부 기업 빼고는 아랫목 윗목의 온도차가 이제 컸기 때문에 체감 경기 나쁘다는 건 상당히 이제 뉴스가 아닌 상황이 돼가는 건데요. 이제 문제는 이런 상황이 더 지속될지 모른다. 가계부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걱정인데 그 송년회 문화 자체가 바뀌는 건 물론 젊은 직장인 시각일 수는 있지만 바람직한 거 아닌가요? 네, 기자들 그렇죠. 문화도 좀 바뀌죠 네. 지금.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라졌어요. 네, 송년회도 그래서 브런치처럼 그런 형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래도 전 국물이 필요하던데. 근데 저는 그 단어는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국물 없는 회식이라는 단어가 원래 있나요? 소장님 만드신 단어 양식물이 같은데. 있었거든요. 양식당. 양식당. 저는 송년회에 약간 세 가지 화, 3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하는데 대화가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 대화. 그리고 약간 좀 문화 네. 있는 회식도 좋고 그리고 또 조화로운 회식에서 조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뭐냐면 예전에 그런 분들 간혹 있어요. 자, 우리 이제부터 대화합시다. 자, 각자 1분 스피치 해보세요. 자, 시계 왼쪽 방향으로 돌아갑시다. 이게 대화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자연스러운 대화를 유도하는 것도 아주 좋은 리더십 중에 하나니까 이런 것들 좀 염두에 두시면. 자, 이제부터 우리 허심탄회하게 대화해 봅시다라고 시작해서 그때 만약에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다가 큰일 나거든요. 큰일 나죠. 아니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보겠다 하라고 하지만 아무도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결국은 강연으로 이제 흐르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도 과거에 송년회 할 때 저희 그 자리의 보스가 신앙송을 하셔가지고 크게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장기자랑 관련돼가지고 이제 장기자랑 부담은 아닌데 이 건배사 부담은 좀 있어요. 건배사 하라고 그러죠. 네. 근데 이 건배사가 사실 이게 그냥 대충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인상 깊은 뭔가 한마디를 좀 남겨야 되겠다는 이런 압박감이 경쟁하죠. 있어서. 근데 이거는 윗분들의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윗분들이 중간 관리자 이상의 압박이 많아서 한동안은 책이 인기를 끌기도 했어요. 맞아요. 자, 아까 이래호 기자가 제안해준 송년회 문화 좀 3화 대화, 문화, 조화. 이런 것들 특히 최근에 젊은 분들의 시선이 바뀌고 있다는 걸 윗분들이 좀 눈치채시고 이런 것들을 좀 담으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체감 경기 부분은 뭐 사실 이제 17일에 확대 경제장관 회의도 열리고 몇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획기적으로 하루아침에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어서 저희가 답을 드릴 수가 없겠네요. 송년회 문화의 변화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만 이게 또 체감 경기를 악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니까 경제하는 사람으로서 참 답답합니다. 성공예감 원탁의 기자들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이 9시 30분입니다. 경제를 듣습니다. 성공을 부릅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자, 김나리님. 저희는 송년회 때 연탄 배달하고 복지회관에서 급식 봉사하기로 했네요. 뭐 보람은 있는데 싫어하는 분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아쉬워하는 분들은 끝나고 뒤풀이를 하면 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해주셨네요. 네, 보람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윗사람들이 이런 이제 아이디어나 이런 걸 내야 되고 또 밑에서 올라오는 의견을 수렴해야 가능한 것들이겠죠. 조화로운 직장 같네요.
추운 날씨에 마음까지 얼어붙을까 걱정입니다. 김성진님. 그러게 아침에 운전할 때도 늘 느끼는 거지만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이렇게 추울 때 체감 경기 안 좋을 때 서로를 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번 이용해 주셔도 되고요. KBS 콩으로 계속해서 참여해 주십시오. 2달 전에 그 10월경으로 기억하는데 네네. 저희가 택시 카풀 서비스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서 원래 정식 서비스 하기로 했던 17일은 당연히 수년이 됐죠 지금. 네. 네네. 미뤄진다고 하죠. 어떤 택시 기사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으로까지 이어졌는데 그만큼 이제 택시 업계에서는 절실하게 이 생존권의 문제로 바라본다 이 얘기인데 어떤 분이 좀 쟁점만 간략하게 그 2달 전에도 합니다만. 아마 제가 정리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는 게 있고 네. 원래 사업용 자동차가 아니면 돈을 받고 태워주거나 돈을 받고 뭘 배달해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자가용 영업행위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다만 이렇게 그 예외 조항이 있는데 승용차 관련된 거는 하나가 있는 게 네. 출퇴근 때 승용 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요렇게만 돼 있어요. 카풀 문화를 이제 장려하기 위해서 만든 출퇴근 단서죠. 시간은 명기가 안 돼 있고 뭐 시행령이나 하위 규칙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택시 기사님들은 이게 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확히 말하면 전체가 다 불법은 아니고 불법적 요소를 담고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조항을 악용해서 이제 우버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가 들어와서 영업할 수도 있었는데 2013년에 들어왔던 우버는 어쨌든 철수했잖아요. 네. 그 국내 기업은 되고 외국은 안 되는 건가요? 국내 기업도 못 하고 있죠.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스타트업들도 다 결과적으로 예, 네. 뭐 망하고 사실 있다 우버가 하고요. 2013년에 와가지고 시장을 한번 파란을 일으켜보고자 했으나 네. 결과적으로 밀렸거든요. 그래서 2015년에 철수를 하면서 그와 비슷한 시기에 카카오 서비스가 카풀이 아니라 이 콜택시라고 하는 네, 그거 카카오 택시라는 카카오 거. 택시를 이제 출시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그 각광을 받았어요. 이때는 약간 두 양측이 뭐로 상생하고 공존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렇죠. 뭐 택시 90%가 참여할 그렇죠. 정도니까. 그 실제로 지난해 2월에 서울연구원이 카카오 택시 도입 이후에 택시기사 수입을 어떻게 됐나 조사를 봤더니 20% 늘었습니다. 늘었죠. 네, 공차 시간은 17%가 줄고요. 이게 그 IT 서비스를 활용해 가지고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운용한 결과 생긴 그 성과인데요. 거기서 이제 카풀로 가니까 얘기가 달라진 갑자기 거죠. 그렇게 된 그렇죠. 거죠. 예. 근데 여기서 나온 문제가 뭐냐면 예. 이게 이제 뭐 이거는 뭐 카카오 측의 약간 카카오 모빌리티 측의 뭐 수익을 위한 거다라고 했는데 일단 그 문제가 생긴 그 발단을 보자면 예. 이렇게 서비스를 출시하고 나니까 처음에는 괜찮은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IT를 활용한 상당히 또 한 단계 발전된 승차 거부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렇겠네요. 이게 지금 입력을 하면 목적지가 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가까운데 안 가고. 그렇죠. 예전에 이렇게 가다가 어디요라고 외쳐서 어디 가까운 데 가면 그냥 문 닫고 가버렸는데 이제는 아예 보고서 코를 안 잡는 거예요. 그렇죠. 코를 안 잡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불만이 그 카카오 측으로 접수가 되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나온 게 4월에 승객 목적지를 공개하지 않는 스마트 호출 서비스를 냈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어딘지 모르니까 일단 보고서 그래 일단 잡고 보자 이렇게 해서 그 가격은 이제 1,000원이 더 붙지만 그래서 뭔가 해결을 할까 싶었는데 결국은 유료 논란만 키우고 이거 유료화 전 단계 아니냐 하고 이제 거의 아무도 이용 안 하거든요. 저도 이용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실제로 그 택시기사분들도 도움이 안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나온 거죠. 그러면 수급 불균형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측이 카카오 측이 이 카풀 서비스를 대안으로 내놓은 거죠. 근데 이번 시범 서비스에서는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심야 시간대가 아니라 시간은 전체로 했더군요. 뭐 한 크루 운전자가 자가용 운전자가 하루 2회. 2회로 이제 제한은 돼 있지만 근데 지금 시간을 하니까 카카오 측의 입장이 이거예요. 가격이니까. 중재안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뭔가 대화를 해서 받아들이겠다. 서비스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하루 2회까지만 운행을 할 수 있게 한 건 카카오 측이 제시한 안이고요. 네. 지금 정부나 택시 업계하고 대화를 해서 이걸 조정할 수 있다. 거기까지 얘기가 돼 있는데 택시 업계는 아예 전제 자체가 그 카풀 서비스를 한다는 것 자체를 용인할 수 없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 대화가 그래서 진전이 안 되는 상황인 거고 지금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산업구조 재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산업과 신산업의 어떤 마찰일 수도 갈등이고 있고.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실은 그 호출 서비스를 통해서 구축해 놓은 빅데이터예요. 손님들이 가장 많이 찾는 시간에 가장 많이 그 이용하고자 하는 그 날씨가 나쁜 상황에 오히려 택시는 줄거나 잡히지 않더라 이걸 힘들죠.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원한다 이 주장을 펼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사회가 아주 심각하게 맞닥뜨리고 있는 일자리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구 시장에 종사하는 분들의 일자리도 있지만 새로운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청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구 산업의 이 갈등 그리고 지금 우리가 광주형 일자리도 마찬가지인데요. 거기에서 현대가 직접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00명, 유발 효과가 11,000명에서 12,000명의 일자리를 가지고 전 국가가 그렇게 소동을 벌였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카풀업계가 주장하는 건 우리가 여기에서 이게 산업으로 성공하면 기존의 택시업계 종사하셨던 분들도 넘어올 수 있고 당장 카카오 택시에서 드라이버가 되겠다고 신청한 사람만 초기 일주일에 5만 명이 넘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을 가지고 싸우기 있기 때문에 논리와 감성의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취자분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질문도 많아서 제가 절충하는 따로 이제 프로그램 말미에 질문에 대한 답형식으로 해드리겠지만 하에 절충의 여지가 없는 건 아닌데 지금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박연미 기자 얘기처럼 대화 자체가 안 되니까 저는 그 절충안도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 뭐 몇 회까지 시간은 어떻게 이건데 그 중재안은 저는 의미가 좀 없다고 봐요. 그래요.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택시 운전기사분들은 절대 물고도 터줄 수가 없다. 물고 같으면 우린 다 죽는다. 밀린다. 앞으로 밀리게 된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고 반대로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우버 드라이버가 상당히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승용차 뭐 작은 거라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언제든지 내가 나가서 영업을 하면서 그게 내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니까 서로 가지고 이제 밥그릇 어떻게 보면 밥그릇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일단 저는 택시 뭐 법인이든 운전기사분들은 시간만 버는데 그쳤다라고 보는데 이게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우버 드라이버들을 넘어서서 자율주행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자율주행차가 지금 뭐 우버 드라이버 아니면 카카오 택시가 나오겠죠. 그렇죠. 카카오 드라이버 다 대체하게 될 텐데 10년 사이에 과연 이 한 단계를 거치느냐 못 거치느냐 그 차이밖에 되지 않지 결국은 않을까. 이제 유상 자가용 운전자가 됐건 택시 기사님들이 됐건 핸드폰으로 차를 부르는 시대가 오는데 그걸 이제 부인하거나 그렇죠. 거스를 수는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그냥 확 자율주행 택시로 넘어가 버리면 이 모든 논의가 뒤늦은 것일 수도 있는데 저는 다른 나라의 예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만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편의점에서 이제 프랜차이즈 치킨 팔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런 유명한 뭐 것들을 편의점에서 팔아주는 겁니다. 네, 조각으로 판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구의 단위가 소위 올해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일코노미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1인 가구가 움직이는 경제 규모가 그만큼 커졌고 1인 가구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닭은 한 마리 시키면 이제 배달료 포함하면 2만 원이거든요. 혼자 다 먹을 수도 없거니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만 해도 한 마리를 시키면 다 못 먹어요. 아들하고 저하고 먹으면. 그러니까 반마리나 아니면 몇 개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봤는데 이걸 편의점이 특정 프랜차이즈하고 제휴를 해서 한 조각 두 조각씩 팔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도 조각치킨은 팔았는데 대형 프랜차이즈하고 손잡고 가는 건 처음이라서 이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상권이 겹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겠네요. 편의점하고 치킨집이 그야말로 목숨을 건 경쟁, 치킨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간접 경쟁이었거든요. 저 아는 분도 이제 편의점 내에서 치킨을 예전에 몇 년 전에 팔았었어요. 그래서 직접 튀겨야 하는 거고 그 호빵을 보관하는 그 데펴놓는 기계에다가 이제 치킨 튀겨놓은 걸 넣어놓고 한 조각씩 팔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손이 굉장히 많이 가요. 기름도 관리를 깨끗하게 해야 되고 매장 내 기름 냄새도 엄청 퍼지고 하다 보니까 당시에 그게 잘 안 됐거든요. 이번에 이걸 프랜차이즈 치킨을 팔면 뭐가 달라질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좀 차이가 많이 있기도 하고요. 이것도 뭐 카풀 서비스랑 비슷한 이거 생각 하나 해본 게 그러면 이제 치킨도 담배처럼 허가 산업으로 가야 하고 출점 규제도 거리 규제도 그렇게 가져가야 하는 건가? 그러면 규제와 뭐 거리 제한이 정답일까라는 의문도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놀라운 게 편의점이 4만 개인데 치킨 매장도 4만 개가 되더라고요. 완벽한 라이벌인데. 네, 그러고 보면은 이제 4만 개가 생기는 건 정말 그 지금까지 있던 그 경쟁자의 그 정확히 배수만큼 또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치킨 업계가 굉장히 약간 위기감을 느낄 만한데. 규제로 아까 이대호 기자 얘기처럼 다 풀 수는 없고. 그거는
저는 이 통계 하나만 말씀드리고 오늘 얘기를 해야 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라는 게 대표적인데 하고 택시가 뉴욕에서 어떻게 공존하느냐. 실제로 우버가 2011년에 뉴욕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그 후에 택시 서비스 총량 그러니까 이제 차량 공유 서비스를 포함해서 이게 꽤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택시를 많이 이용하고 차량 공유 서비스도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사실 경쟁자는 버스나 아니면 지하철이다 이런 논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량 공유 그런 부분도 또 나중에 나와요. 서비스나 이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에 어쨌든 전반적인 구조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차를 소유하지 않고 공유하는 구조로 가는 거거든요. 자율주행 얘기도 나왔고 이제 더 이상 그냥 자기가 진짜 무슨 드라이버를 하고 싶어가지고 트랙에서 모는 게 아니면은 필요할 때 쓰고 필요할 때 그냥 바로 반납하고 이 공유 서비스의 확장인데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량 자체가 되는 거고 제가 이 말은 꼭 하고 싶었어요. 네. 이게 결국 정치가 할 일이거든요.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산업이 이제 도태되면 그걸 이제 이 모두를 다 끌고 갈 수 있게 조정하고 조화롭게 하고 어떻게 가면은 모두를 다 같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느냐. 이거는 시장이 아니라 정치가 할 일이잖아요. 그렇네요. 예. 그런데 지금 정치가 무슨 일을 하냐? 그러면 또 이쪽 소비자들 의견에 막 몰려서는 이쪽을 막 허가해줄처럼 하다가 갑자기 또 택시 기사분들의 또 여론이 세지면 또 이쪽으로 또 가고. 거기서 연설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정책이 없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스타트업에서 욕먹고 택시 기사들한테 욕먹고. 정치가 뭔가 이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산업들이 등장하면서 이렇게 신구 산업의 갈등이 벌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공생을 정치권, 정부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지적까지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합리적인 관점에서 다루겠습니다. 자, 7917번님. 택시 수입이 늘어난 건 카카오콜 때문이 아니고 같은 시기에 택시 카드 단말기 설치로 카드 사용자 탑승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장도 택시 기사님들은 하고 계시고요. 4033번님. 이대호 기자님 송년회 삼화, 조화, 대화, 문화 널리 알려야 되겠습니다. 널리 알리신답니다. 어디서 지적재산권 밝히지 않고. 그냥 공유하세요. 그런 아이디어는 아니죠. 제 거는 저렴합니다. 네. 저렴 받겠다는 거네요. 중앙일보의 고란 기자,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대호 기자, 박연미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